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한 달 기자회견을 또 연다고 해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또 그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도 그때 뭐 지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언론들이 요즘 그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도 질문하는 모습이 보이게 그러고 나서 조금 좀 날카로운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이 오늘 당장 기자회견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이 헬렌 토머스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을 했던 그 지금은 이제 백악관에 출입을 안 해요. 95살까지 그래 95세 되는 때까지 출입을 했잖아요. 그 헬렌 토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네. 그 사람이 백악관에 자기 앉는 자리 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탁 이러면 어느 대통령이라도 이 미세스 토머스 딱 이렇게 하면 그 발언권을 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무슨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뭔가 하면요. 기자회견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은 수시로 기자실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나타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장관을 발표하고 자기 밑에 수석 비서관들을 발표를 하면 대통령이 직접 옆에 세워놓고 떠나는 사람도 옆에 세워놓고 내가 이래서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장관과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가령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오바마 때도 뭐 그렇습니까? 국방부 장관 바꿀 때 국방부 장관 옆에 세워놔요. 내가 사실은 이 국방부 장관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뜻이 안 맞았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러나시고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셨는데 물러나시고 새 국방부 장관으로 내 이놈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게 원한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도어 스태핑이 왜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도어 스태핑 핵심적인 것은 뭐 백악관 옆에 이게 바로 집이 붙어 있으니까 대통령을 출근길에 만나지를 못해요. 헬기장에 갈 때 이게 마이크가 막 일제히 가잖아요. 나는 미국 백악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 솜방망이 마이크가 쫙 간단 말이에요. 가면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노 코멘트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었대요. 자기 대답하기 어려운 거 다음 기회 이러면서 헬기를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런 도어 스태핑을 즐겨요. 네. 닉슨은 심지어 이게 자신이 그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마지막 헬기를 타고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크가 쫙 달았잖아요. 그 헬기에 올라서서 헬기가 올라가는데 위험스럽게 거기 손을 해서 V자를 보이잖아요. 내가 난 이겼다 이거야.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지수치까지 보일 정도로 미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겨울에 난로 옆에서 조곤조곤 아침마다 라디오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언론과 계속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추구하는 삶처럼 보일 정도로 기자회견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자회견이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 한번 보세요. 딱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안 해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자회견 잘할 줄 알았는데 도어 스태핑 할 때 MBC 기자가 한번 슬리퍼 끌고 와서 고함 지르고 하는 일이 딱 생기니까 그다음 안 해버려요. 그게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야. 아니 2층이 집무실이고 1층이 그 기자실로는 알고 있는데 용산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심심하면 안 내려가서 그리고 심심하면 기자들 좀 불러가지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를 홍보해 줄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신문 방송의 정치부장들 심심하면 불러서 밥 먹자 이래서 얘기하고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꼭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으면요.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미국 대통령들은 아침마다 이 정적들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정적들 그래서 자기가 설득을 해야 될 법안을 냈을 때 이 반대하는 놈들 플러스 설득하는 그 코스로 아침마다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거부터 탐색을 해서 그 음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서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민주 정치는 말로서 하는 거예요. 그 말로서 하는데 우리는 그 말로서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용산 생길 수도 대통령실에서 있고. 과함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새끼 저 새끼 이러고 과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확인하는 그런 저급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은 너무나 빨리 또 보도가 됐단 말이죠. 지금 한 달 만에 처음 하잖아요. 네, 내 그때는 이윤 전 벌써 대통령 같은 내 경우에 그때는 벌써 한 10분을 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어요. 지금 이게 면소법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자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난 삑 돌아서 좀 그러겠어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좀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씩 웃고 가면 국민들이 보기에 훨씬 그게 완화하고 누구리 떨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제스처를 좀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보기에 이 대화를 쉽게 하고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러려면 우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질문을 받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왜 피했는데 아는 게 부족하니까 겁이 나니까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이크를 겁을 안 내면 왜 피해요. 재밌는데 그게. 그리고 자기 정책을 더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피하겠어요. 그 약점이 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만기 체람을 절대 할 수 없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만기 체람을 하니까 독재가 벌어지고 옆에 엉뚱한 놈이 끼어들어서 간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모든 문민 정부를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민 정부 마치고 나서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물론 YS처럼 YS가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 실명제한 거나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분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적 대통령이었어요. 군사 정권에서 진정한 문민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대통령이었는데 그 역할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돈은 앞으로도 안 받고 뒤로도 안 받았어요. 본인은 안 받았어요. 아들이 받아서 문제였지. 그래서 나는 YS는 난 비판하지 않아요. YS는 자기 능력만큼 할 만큼 했다. 그분은 민주화 투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 민주 정권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충실히 했다. 난 그걸 믿어요. 네, 지금 이재명 그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이 정권도 뭐 대통령은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이제 언론에 보이려고 하는데 그 대변인 씨 같은 경우에 취재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진, 이진 딱 있잖아요. 일진은 이진이 대변인한테 전화하면 부대변인한테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뭐 1급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아니다라고 딱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권위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이번에 내가 진짜 충격받은 정책이 이미 이재명 정권의 최대 실증이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문에 아주 크게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문은 제법 사설에도 쓰고 이게 그 내부 정치면에 헤드라인으로도 뽑고 하긴 했는데 뭔가 하면 지난 6월 27일 밤에 저녁 때 기습적으로 발표한 자 주담대 6억 제한 그리고 앞으로 개입 투자 못해 전세 끼고 집 못 사. 한번 보세요. 부동산 대출 규제 지금 정책. 이게 그 서울 시내 평균 그 서울 시내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달에 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확한 수치예요. 그러면 6억을 빼면 얼마예요? 6억 빼면 8억 8천만 원이 8억 6천만 원이 남죠. 현금 8억 6천만 원이 없으면 서울 시내 못 사는 아파트를 거죠.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세를 낀 그런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있잖아요. 서초, 강남 뭐 이런 데 있는 좋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그 제일 국민 평수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국민들 우롱한다고 만들어 놓은 국민 평수 그게 얼마인가 하면 20억, 30억 합니다. 그게 국민 평수가 그거 하나 살려면 6억 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자기 돈이 18억, 20억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있어야 그러면 된다. 자 내가 묻겠습니다. 20, 30, 40 중에 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지가 운이 아주 좋아서 로또에 당첨됐다.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행운이 예. 없으면 영문이 그 아파트 못 사요. 그 못 말은 사죠. 뭔가 하면 현금을 옆에 쌓아놓고 있는 자가 아니면 영문이 못 산다. 집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20, 30, 40 같으면요. 길거리 이미 다 나왔을 겁니다. 이게 많은 짓이냐. 나도 집 한 채 좀 사보자. 그동안 연끌 투자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연끌 투자? 또 집값 왕창 올라간다. 이러면 진보 좌파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간다. 이래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노무현 때 사회수석을 한 자가 김수윤이라는 자입니다. 아파트 정책을 집값 정책을 적게 보면 25개 내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많게 보면 31개를 내놨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 김수현을 문재인이가 다시 사회수석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경제수석 심지어 정책실장으로 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그 김수현이 또 똑같이 정책을 내놨어요. 노무현 문재인 때 김수현이 쓴 집값 정책이 59개. 내가 헤아려 봤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한 10개가 있어요. 실패한 정책을 또 쓰더구만.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야 진보 좌파 들어서면 집값은 올라간다. 그래 연끌 투자. 이게 0.13% 뭐 0.15%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가 6월달 돼서 뭐 왕창 올라버렸어요. 집값이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이러니까 연끌 투자 이러니까 이 정권에서 겁이 나거든. 그 누군가가 이재명에게 건의를 한 거야.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하자. 그래서 6월 27일 날 저녁 때 기습적으로 야 주담대 6억 제한 그리고 갭 투자 못해 전세 끼고 집 못 사. 그리고 6개월 안에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돼. 전세 끼고 못 산단 말이에요.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도 현금이 적어도 9억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현금을 9억 가진 과연 젊은 친구들이 신혼부부가 몇 명 되겠어요. 왜 그 생각을 이 정권이 못 했는지 몰라. 근데 강남에 서초구 강남구처럼 모두 눈독 들이는 좋은 아파트 거기 가야만 서울대학을 간다 이거예요. 지금 학군이 좋으니까 왜 강남이 빛을 봤는데 거기 가야만 서울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야만 내가 이 나라에 주류로서 진짜 주류로서 행복하게 평생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유, 근데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아주 묘하게 돼 버렸어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현금을 그렇게 사놓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강남의 집들은 그럼 앞으로 집값이 막 떨어지겠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즉 이제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부자들은 서로 집값을 올릴 겁니다. 네. 강남의 집은 정말 이제 더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체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1인 1가구 2주택 이런 걸 계속 막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늘 신문에 크게 났죠. 어느 경제신문입니까? 매일경제입니까? 그 일면 헤드라인으로 났던데 4채 중에 한 채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사는 거다. 네. 근데 그걸 이제 1가구 2주택 막아버리면 그게 또 어려워지잖아요. 안 그러면 시골 집들이 완전히 빈 집들이 다 되어버려요. 그렇죠. 시골 한 집만 아파트들이. 사야 된다면은 예. 수도권을 그래서 선택하겠죠. 내가 보기에 제발 이게 단견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정치인들 그리고 출세만 좀 해서 차관 장관 자리만 올라가면 왜 상상력이 없어져 버릴까? 좀 머리에 상상력을 넣어라.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게 뭡니까 그 여러 문화인들 심지어 조수미까지 불러두고만 예. 뭐 선화여고 동문이라고 불렀던데 예. 그 조수미까지 다 불러가지고 재미있는 이제 방담들을 했던데 토크를 문자가 하셨죠. 들어 방담을 했더라고. 참 그 보기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좀 배워라. 이 정치인들이 상상력은 적어도 문화인들이 상상력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져요.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 하는 그런 상상력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김대중, 김영삼 다 길바닥에 들nu웠습니다. 고속도로 만들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통일호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9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뚫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스팔트를 7cm로밖에 못 깔았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부사장이 우리나라 와서 자신들이 그레이하운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달려보고 난 다음에 시속 80km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100km 달리지 마. 위험해. 이건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아니야.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대단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 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이게 박 대통령의 상상력, 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로 저를 쫙 끊어갖고 산림 녹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런 상상력, 그런 상상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다들 군사정권이라고 욕합니다. 그 사람이 광통신망을 김재익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2번이나 깔았잖아요. 정부 돈으로 한번 깔고 한전 돈으로 또 한번 깔고 한국전력이 또 한번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어디 전선회사 돈 벌게 해주려고 깐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IT 강국이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강국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런 분의 상상력이 없었으면 김재익의 상상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밥을 먹고 있겠느냐고. 근데 그때는 상상력이 있었는데 군사정권 때는 상상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민정권 들어와서 왜 정치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상상력이 없고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자기들이 권력 잡았으면 그만이지 내란 특검이다 이래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여기에 오히려 정력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대중들이 환호를 그쪽으로 몰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오히려 더 튼튼해지죠. 사법 리스크가 더 강고해지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역사 앞에 겸손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쩌면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 그 업그레이드 시킨 대통령을 나중에 사법 리스크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들 박수 치지. 누가 그 감옥에 끝내 보내야 된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달라. 이왕지사 그 상상력의 첫발이 뭔가 인선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그런데 김민석은 정말 아니에요. 내가 특징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 앉혀둬요. 국가 예산을 자기가 투표를 했던 그 국가 예산안이 올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를 앉혀요. 난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발 좀 시야를 넓게 하고 내 편만 하지 말고 좀 폭넓게 사람을 쓰고 제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라. 당신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적어도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에게는 상상력이 있도록 그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라. 그렇죠. 내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지 박찬대가 당대표가 될지 난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두 사람도 난 좀 앞으로 상상력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만 여야가 조화롭게 되고 야당을 좀 띄워 올려서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온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명을 하더라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해야 되고. 진짜 상상이 없어요. 배추밭에 돈 2억 투자하니까 한 달에 450만 원 주더라. 지금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화가 말이. 나시죠? 예. 그리고 정책을 내놓더라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조선일보 내놓아라. 편집국장 같았으면요. 일면 헤드라인을 그리 뽑았을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나 크게 아주 큼지막하게.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배추밭에 그 밑에 누구를 쓸 위한 거예요. 해명인가? 아, 배추밭에 2억 넣으니까 한 달에 450만을 준다고 물음표를 딱 쳐놓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표준 하나 바꾸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경조사 때 출판기념회 때 뭐 1억 이상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정치판을 관리해 보아서 과하지 않다. 표현이 네. 과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렇죠. 야 정말 내가 그거 듣고 화가 났습니다. 맞아요. 이 자가 지금 우리나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내가 김민석과 뭐 원한 가진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얼굴 안 본 적은 있는데 나는 늘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를 쭉 겪으면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나. 과하지 않다니. 그렇죠. 이번에 이 집값 파동도 마찬가지로 다들 말 조심들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했죠. 네, 네. 대변인실에서 이 집값 문제 딱 나오니까 맞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 대통령실이 정책이 정책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이따위 짓 한 놈을 대통령이 재가도 받지 않고 이따위 짓 한 놈을 당장 목을 잘라야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보니 뜨거라 싶으시거든. 이러니까 대통령실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정권 또 진짜 위험해지겠다. 대통령 이재명이 사인 안 했을 리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 중요한 걸 발표를 하는데 그 대변인실에서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더 말이 안 되고 예, 말이 안 되고. 그건 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지 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긴밀하게 생각해서 제가 다음에 네. 아까 안 그래도 그거까지 보고 왔는데 나는 기가 막히는 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꼭 미국 그 26살짜리 이 백악관 대변인하고 비슷해요. 뭔가 하면 대통령을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보호하기 바빠. 대변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의 워딩을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전달해야죠. 그 역할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나가서 정치인 역할을 하려면 안 된다고. 대변인이 왜 대통령을 보호를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오버를 하고 우리 강모 대변인도 오버를 하더라고. 이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발표한 놈이 쳐죽일 놈이지. 예, 그렇죠.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큰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잖아요. 엄청난 규제잖아요. 누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대통령이 된 이재명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귀를 활짝 열고 자기 반대편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반대편에게 늘 웃어주라. 그만으로도 점수 올라간다. 마음으로도 웃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그래가지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번엔 약간 뭐 대변인이 질문할 사람 정해주지 않고 미국처럼 타운홀 미팅으로 하고 꼭 기자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를 유튜버. 표방하는 언론사 언론사가 아닌 유튜버도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게 더 나오더라고요. 겁나는 거예요. 네. 언론사를 표방한 유튜버 대표적인 김우준이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그 김우준 유튜버에 갔잖아요. 그 보통 대통령 후보들이 글로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갔잖아요. 그걸 이미 주요 언론으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무게감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나 읍배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 백악관 또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물론 그게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어요. 충분히 그만한 그 기준이 있고 그게 맞춰서 백악관에 출입할 수도 있고 자리가 딱 정해지가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당연한 게 문제가 돼요. 뭐 예컨대 질문을 미리 받지 않고 예정돼 있지 않고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겠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당연한 걸 마치 새삼스럽게 그러지 말고 기자회견을
이런 논란이 안 나오려면요. 문제 있을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기자실로 내려가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 기자들이 항상 그 기자실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기자실에서 기사 써서 송고하고 또 거기서 놀고 있고 그 문제 있으면 내려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회견 자체가 미리 예고를 하고 언제 기자회견 한다? 이거 지금 연례 행사처럼 돼가 있으니까. 이건 보세요. 지금 한 달 만에 했잖아요. 네, 네. 또 아마 100일 만에 할 겁니다. 하겠죠. 100일 석 달 네. 뒤에 앞 2달 뒤에 하겠죠. 2달 반 뒤에.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1년 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를 지금 고친다 이러잖아요. 청와대 집무실에 곧장 제일 먼저 붙으셔야 될 게 비서동 그 옆에 기자실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도 처음에 본관 옆에 이스트 윙, 웨스트 윙이 계속 붙었잖아요. 웨스트 윙은 즉 국무회의실부터 우리로 치면 부통령도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부통령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늘 거기서 열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재명 대표 나 참 입에 대표가 입에 저도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국민들이 박수를 받으려면요 국무회의실부터 바꾸라. 무슨 말인가 국무회의실에 마이크를 좀 치워라. 네. 전 세계 국무회의실에 마이크가 있는 권위주의적인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도 빙 둘러 앉아서 폼 나잖아요. 격조 있게 뭐 사무라이 시대처럼 그 중간에 딱 총리가 앉고 쫙 이렇게 앉는데 영국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거기는 그 2층에 있는 국무회의 장소는 기자들이 자주 공개가 되는데 폭이 한 1m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이 쫙 있는데 제일 중간에 이 총리가 앉고 그 옆에 외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 제일 끝에 복지장관과 교육장관이 앉아요. 늘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 같으면 중간에 한 번도 앉지 않고 복지장관과 교육장관을 지는 대처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마이크가 없죠. 서류가 다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미국 웨스트 윙에 있는 국무회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딱 앉으면 가위 쫙 다 있어요. 거기 사진 찍어놓고 보면 마이크 일체 없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와 기립하고 안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삼음합니다. 앞에 그렇죠. 다 모니터들이 다 있고 마이크가 딱 있고 망치까지 있어요. 망치를 때려요. 헌법에 따라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려야 되고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망치를 딱 때리고 그리고 서류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그 농단까지도 나중에 프린트가 다 돼서 나옵니다. 국무회의에서 오고 간 말은 그런데도 그 열심히 받아 쓰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문재인 때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그 참모들 보세요. 대통령 뭐 한마디 하면 막 받아 쓰기 바빠요. 겁이 나도 안 쓰면 불경제가 되니까 그 받아 쓴 놈들 목을 다 때려 잘라야 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런 풍경은 모든 정권에서 모든 참모들에게 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첨형 인간들. 아부형 아첨형 인간들이 되어야만 장관이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얘기하잖아요. 이건희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항에서 그 얘기했죠. 정치는 아니 기업이 이루면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 그 인류가 누군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내 같으면 내가 기자 그때 물어봤을 거야. 저 회장님 그 누가 인류입니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께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영원히 못 들어서. 어떻든 거기서 지금 한 발도 못 벗어난 거예요. 한 발도. 기업이 이류 같으면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야. 그게 뭔가 하면 아부와 아첨이 판치는 사회라는 겁니다. 실력이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실력은 꽃표고 삼성이 왜 인제 제일 주인데 실력이 아니면 실력만 있으면 저쪽에 삼류당 나오는 애도 사장이 돼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하버드 할아버지 나와도 절대 부사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우위인 사회, 그게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라는 우리 국민 주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 정권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삼성전자 주주가 몇 명인지 모르죠. 네. 550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죠. 1,400만이에요. 계좌 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7천만 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서 영국 국민들보다 2배나 주식을 더 많이 해요. 정확히 2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을 오르. 그래서 바로 거기가 이재명 정권이 정확히 안 거예요. 그렇죠. 급소가 어딘지를 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일단 올리면 백화점 손님이 좋아하죠. 늘어나고 온 국민들이 얼굴이 번글번글한다. 아마 저는 책에도 입에 번글번글 그럴 거다. 아마 그리고 내 있을 계좌에 거라고. 예, 빨간불이 보이면 예. 네. 그건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주식을 안 해요. 어. 한 왕창 망겨버리고 그 주식 짚어주긴 잘하는데 난 문어야 문어. 왜 문어가 축구 경기 그 잘 짚어준다 그러잖아요. 월드컵 때 늘 문어가 등장하잖아. 나는 주식시장이 문어야. 문어인데 예, 그래서 그 그 마지막으로 문어가 예. 막상 문어가 축구는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식은 못해. 그런데 문어야 문어. 내가 한 몇 달 전에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놓아라. 맞아. HBM 그러셨다면서요. 고대익폭 메모리. 그게 지난번 대선 토론 때 HBM이 뭔지 고대익폭 메모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 지금 이재명 당선자께서 그 고대익폭 메모리 작은 메모리 칩을 계속 사가지고 작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AI에서 필수적인 반도체예요. 지금 반도체는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 분야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끝내 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기본이에요. 메모리가 이 HBM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유동 메모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뭐 파운드리가 있죠. 팹리스는 설계하는 것이고 그 엔비디아 같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부자가 된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그건 팹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그래서 팔아먹자는 AI를 만들어서 파운드리 그 이게 뭡니까 TSMC 대만에 삼성보다 옛날에 훨씬 조그만 했는데 지금 삼성보다 훨씬 커졌어요. 삼성 2배가 넘어버렸어요. 그 파운드리 회사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담하는데요. 네. 반드시 최종 승자는 메모리가 됩니다. 메모리를 못 만드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메모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삼성을 이기겠다. 옛날에 일본 도시바가 세계 1등을 했거든요. 삼성에 뺏겼잖아요. 도시바가 가르쳐 주는데 삼성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도시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반도체 회사를 새로 만들어요. 미국도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아 우리도 만들자. 예, 트럼프가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가다가 깜짝 놀란 거야. 밑에 삼성전자를 보고 저게 뭐지 이런 거야. 저게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큰 거야 이러던 거예요. 그 우리도 만들자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만들면 앞으로 보조금 없어. 삼성도 만들고 SK도 미국에 만듭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을 엘리베이터 공장을 계속 늘리고 만들고 하니까 지금 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나 이런 얘기할 때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도란프지. 도란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트럼프님께서. 한국 차 관세 내려간다고 상상하지 마. 그랬죠. 난 안 그럴 거야. 네. 난 표지에서 다 통보해 버릴 거야. 맞아요. 앞으로 페이퍼로 통보하겠다고. 미국이요. 이번에 이런 것이 너무 큽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한미 FTA를 만들 때 얼마나 일을 먹었어요. 그랬죠. 그걸 나중에 한번 또 오바마 때 개정 작업을 했잖아요. 바꾸자 이래가지고 미국에 좀 유리하게 틀을 바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바꿨습니다. MB 시절입니다. MB가 엄청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지하에 한마디 말도 없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트럼프가 그냥 한미 FTA 없는 거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한미 FTA로 하면 서로 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없애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본 관세 10% 생기고 그리고 25% 관세 만들어져서 7월 달까지 유예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꼼짝없는 거예요. 거기 제일 타격이 큰 게 자동차, 철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들
이 안타까운 게 조선이거든. 미국 배는 지금 다 날아가서 구멍이 다 나 있으니까 특히 미국 군함들 이러니까 이거는 너가 좀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공갈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도란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약점이 다 잡혀서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데 캐나다 G7 가니까 하필은 그날 떠나버렸어. 그랬죠. 가는 비행기에서 들어서. 그런데 자 나토도 나토도 이게 안 갈까 안 갈까 간다고요. 이러다가 도란프가 안 간다고 그럼 나도 안 가. 안 가서 일본 총리도 나도 안 가. 안 갔어. 그래도 도란프는 거기 날아갔어. 날아가서 이놈저놈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 다 찍고 개폼 다 잡고 뭐 개폼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두고 개에 비교해서. 근데 솔직히 내가 유튜브니까 내가 말을 하죠.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애버려. 미국 인구 3억 3천만 원은 뭐 몰라도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맞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유럽처럼 EU처럼 우리도 국방비를 5%까지 올려라. GDP 5%까지 올려라. 참 이 사람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앞으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거든 그게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게 받기 위한 쉽게 말하면 공갈친데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게 GDP의 3%를 넘는 순간부터 이게 국방비 부담은요 국민들이 엄청난 짐이 됩니다. 물론 전쟁 단계에 들어가면 3.5%가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고 아닌 말로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테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을 하나 건조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 국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좋아. 우리 GDP 5%까지 국방비 늘릴 텐데 너가 핵 잠수함 만드는 설계도 좀 줘. 우리도 미사일 엄청나게 만들게. 먼저 탄. 솔직히 우리 고폭 실험하기 싫어. 실험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플루토늄 탄 설계도 좀 줘. 그럼 주면 우리 5% 늘리지.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 수출도 할게. 핵무기 너 만들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해 줄게. 그런데 참 이 도란프. 네. 도란프가 공갈을 치도 어느 정도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지들 때문에 남북한이 전쟁이 안 벌어져서 500만 명이 생명을 끊졌다고 도란프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왜 38선을 꺼서 스탈린 말 듣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역사에 가정을 계속 갖다 붙이면 미국도 우리에게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 워싱턴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토 회의도 안 가버렸으니까 언제 워싱턴에 갈 수 있느냐. 참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외교 현안 중에서 엄청난 현안이에요. 지금 주미 대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만하게 9월 추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에 보내서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도록 만드는 것. 그걸 겁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이 얘기했었죠. 너다지 자꾸 골프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골프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취임 100일 동안에 골프 친다고 미국 예산을 600억이 넘는 돈을 써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당연히 탄핵되고 파면돼야 돼. 지 마르라고인가 하는 자기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골프를 치요. 거기서 치는데도 본인 돈으로 치는 게 아니고 지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데도 미국 국가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경호 인력하고 이동 경비 다 그 합쳐가지고 이동 경비 수십억, 수백억 된다고 비행기가 그래요. 몇 대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지 그게.